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차분한 하루였습니다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의 뜻을 기리는 스승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충만하는 날이셨길 바랍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는 오랜만에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올바른 국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 첫 소식 조계사를 다녀온 이광희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사 경내가 다양한 색깔의 연등으로 가득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분홍색 연꽃 리본을 옷에 달았습니다. 한쪽에선 아기 부처 조각상을 물로 씻기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너무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2,800여 개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장엄하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3년 내리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저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만여 명의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이곳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도 형형색색 연등 아래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파서 폐유 기여차 방문했습니다. 아들들 회사에 다 모든 충실하게 잘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오후들어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눈길을 끈 장면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무려 5년 만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장을 받을 때 그때 만나곤 처음인데 묘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오늘 법요식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이 뭐가 있었는지 전해드립니다. 봉축 법요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악수를 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마주합니다. 윤 대통령이 눈인사와 함께 손을 내밀자 조 대표도 허리를 숙여 손을 맞잡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5년 만입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윤 총장이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하며 본격적인 갈등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이 돼 윤 총장과 충돌했던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도 법요식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사리가 반환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서 나홍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교계는 반환론이 재개를 요청한 김건희 여사 덕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5개월 만에 활동 재개인 법요식 참석을 검토했으나 막판 철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차장, 부장 검사급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모레가 마감이어서 다음 주쯤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관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그리고 그 밑에 부장급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불만을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속 인사 역시 자신의 통제 밖이라고 했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총장의 발언이 나온 어제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 검증 동의서를 보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급 공모도 시작했습니다. 공모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후임 인사에 따라 인사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장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반부패 2부장이 부임 8개월 만에 교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과 법무부 간 인사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은 휴일인 오늘도 정상 출근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돌면서 야권은 검찰총장 시절 인사 패싱에 반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끄집어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키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는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을 들어 반발했었습니다.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민주당은 이를 꼬집으며 총장 패싱에 반발했던 윤 대통령 스스로 총장 패싱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인사 얼마나 싸웠어요.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조국 혁신당도 인사 관련 질문에 7초 동안 침묵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말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김 여사 관련 사과와 검찰 수사라인 교체가 부조화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3040 세대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당내 모임 첫 목회가 당 혁신을 주제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 실정에 당이 침묵한 게 잘못이라고 반성문을 썼는데 그러면서도 한동훈 책임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린 눈을 끔뻑이고 수염도 거뭇하게 올랐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과 당 수습 방안을 두고 14시간 밤샘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천목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비겁함부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와 연판장 사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 5가지를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았는데 모두 정부와 친윤계가 주도했던 사안들입니다. 반면 패배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진 않겠다며 최근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3선의 조혜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5선 이상민 의원은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압도할 만한 명분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당내외의 높은 지지도가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다. 한 전 위원장 팬카페엔 오늘도 목격담이 올라왔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하는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상이 자본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라인 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강요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支配的な資本関係も含め、課題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ましたので、必要なものとして、やはりそのような委託先との支配的な関係とかは逆行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 이어 자본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총무성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네이버에 계속 지분을 매각하라는 그런 반복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 책임자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 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장혜옥수 기자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 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답변서 내라 그랬잖아요. 총무성 입장에서 봤을 때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행정 처분으로 들어가겠지.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배출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K-팝 열풍을 타고 하이브의 자산이 5조 원을 넘으면서 공정위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서 제외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를 피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윤서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와 뉴진스의 소속사인 하이브. K-팝 열풍을 타고 자산이 5조 원을 넘으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특수 관계자 등의 활동을 공시해야 합니다. 하이브 이외에도 파라다이스, 영원 등 7개 기업이 새로 대기업이 됐습니다.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 관광, 의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동일인, 즉 총수가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은 총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임원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하지만 공정위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딸 주애가 평양의 한 신도시 건설 현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데 10만 명의 청년 노동자가 이뤄낸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11살 딸 몫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섰습니다. 북한이 수도 평양의 북쪽에 새로 건설한 전위 거리입니다. 어제 열린 전위 거리 준공식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딸 주애도 참석했는데 북한 매체가 모습을 공개한 건 지난 3월 공수부대 훈련 참관 이후 2달 만입니다.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주애는 1년여 전 착공식 때도 참석해 삽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전위거리 건설이 순수 청년들 힘으로 단 1년 만에 벌인 대건설 투쟁이었다며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자이자 어엿한 혁명가로 치켜세웠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각별한 선전, 선동,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년들의 성과, 이 부분을 상징하는 코드로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는 또 김정은의 무기 시찰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방사포 발사 차량을 직접 운전한 데 이어 또다시 군수공장을 찾은 겁니다. 김정은이 점검한 무기는 2년 전 시험 사격을 마치고 일부 부대에 배치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미 개발한 무기의 생산 능력을 강조한 건 향후 러시아 수출을 고려한 일종의 세일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는 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이 겹쳐서 하루 이틀 먼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신 분 많을 텐데요. 칠순의 만학도들은 손주뻘인 20대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앳된 선생님은 만학도에게 인생을 배우겠죠. 조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 70대인 학생들이 20대 선생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분주히 필기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글씨는 돋보기로 확인합니다. 다 쓰셨어요? 평균 연령 65살의 늦가기 학생들입니다. 또 영어 말하고 있으니까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너무 밝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교장인 22살 조수연 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현재 대학생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감사의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초등한글반에 계시는 그런 분들께는 작은 몇 줄 안 되는 그런 3-4줄짜리 작은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야학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한 79살의 이주성 선생님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을 푸른 셈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 배운 거를 내 후배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늦게 시작했기에 더 절실한 배움에 대한 열망을 담아 30여 명이 스승의 은혜를 합창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은 공범 2명이 붙잡혔지만 범행 동기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체포된 공범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태국 법원이 공범 전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국가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인 24살 이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건데 이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 씨는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모두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한국인 살해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매체들은 태국 정부가 오늘 구속된 이 씨를 비롯해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27살 이모 씨 등 공범 일당 3명 모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은 국내에서 체포된 이 씨는 국내에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경찰 입장에서도 태국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국 인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39살 김모 씨에 대해선 창원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우리 경찰은 인접국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휴일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북에서는 석가탄신일 행사 참석 후 귀가 중이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오산에서는 SUV 차량이 택시와 추돌해서 택시를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심하게 부서진 SUV가 멈춰서 있고 반쯤 접힌 택시에서는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 오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뛰어가 보니까 이제 이미 차량에서 연기는 나고 있었고 사람은 이제 바깥에 튕겨져 나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대 남성과 승객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UV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신호 받고 좌회전하고 있던 택시 옆구리를 이제 들이받은. 또 오늘 오후 경북 구미 문수사 앞 비탈길에서 SUV 차량이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있던 3명은 가볍게 다쳤지만 보행자 4명 중 2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수사란 절에서 저기 절 오르막 초입에 이제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르막 고지점이거든요. 급경사 45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구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난 불이 13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플라스틱 등 이 재활용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연기 등 배출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인근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인 환경자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답답하죠. 아침에는 좀 일상 찌푸릴 정도로 외진했어요. 아침에는 바로 이쪽으로 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주변 소방서에 장비 48대와 인력 35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13시간 넘게 완전히 불을 끄진 못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3층엔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재질의 탈취 설비 등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직후 건물 내 직원 33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메고 물에 진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안밖에 안 됩니다. 유독가스가 번지자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창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에 마스크를 써도 목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은 1시간 정도 무정차 통과했고 화재 현장 쪽 출입구는 연기 유입을 우려해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인 지하 3층에서 다른 층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3년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데요. 일부 시위 과정에서 재물이 파손되는가 하면은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 불편도 발생했죠.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4번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액은 9억 원을 넘었는데요.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쪽에 두꺼운 철판을 덧댄 전동 휠체어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을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해당 행위자한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소송 제기할 방침입니다. 집회로 인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 제기된 손배소는 이미 4건에 달합니다. 지하철 운행 중단 등에 따른 손실과 스티커 등 광고물 제거비 명목으로 아까 보시면 안 돼요. 소송가액은 9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에 제기된 첫 소송조차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장현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도 1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접수 순서대로 지금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애매한 사항이니까 좀 판단을 자꾸 이렇게 유보되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장현은 올해도 3차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만 때이른 더위에 초음파로 모기를 퇴치하는 제품이 인기입니다. 광고는 그럴듯한데 실제 모기 퇴치가 가능한지 실험해봤습니다. 효과는 아예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해질 무렵 모기가 좋아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기를 설치하자마자 모기떼가 몰려듭니다. 잠자리채를 몇 번만 휘둘러도 금세 모기가 들어찰 정도입니다. 얘만 해도 한 20-30마리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매일 집계하는 모기 지수는 주의 단계인 56.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높은 수치입니다. 때이른 모기의 습격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준다는 제품이 인기입니다.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해충을 퇴치한다거나 야외에서도 최대 10제곱미터까지 모기 차단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제 강력 주파수로 모기 퇴치 완료! 초음파를 이용해 2m 이내에 모기를 쫓아준다는 팔찌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모기 50마리가 든 상자에 손을 넣어보겠습니다. 손을 넣기 무섭게 모기가 달려듭니다. 따가워 손가락. 5분여 만에 초음파 팔찌를 찬 손 주변 9곳을 물렸습니다. 콘센트형, 충전형 등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5종 역시 실험해봤습니다. 초음파가 나오는 스피커 주변으로도 모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전문가들은 초음파가 모기를 쫓는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모기들이 그걸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건데 그게 전혀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200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초음파 해충 퇴치기 판매업체 60여 곳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과장 광고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법원도 초음파 모기 퇴치기 관련 소송에서 과학적으로 분명히 검증된 이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국내에서도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험 대상 제품 판매업체들은 모기 퇴치 효과를 언급한 근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입니다. 챗 GPT가 새 AI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구글이 생성형 AI를 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메일 등 구글 제품 전반에 AI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인터넷 검색 시대를 연 구글이 25년 만에 최대 변화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컴퓨터 기기들이 놓인 책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사용자가 질문합니다. Tell me when you see something that makes sound. I see a speaker, which makes sound. 구글이 개발한 AI 제미나이 최신 버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물까지 인식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이런 AI를 검색과 메일, 사진 등 구글 제품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gin launching this fully revamped experience, AI overviews, to everyone in the US this week, and we'll bring it to more countries soon. 기존 구글 검색은 짧은 단어들이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노출시키는 데 그쳤지만 AI 검색은 긴 문장 속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스스로 인식해 최적의 답변을 도출합니다. It breaks your bigger question down into all its parts, and it figures out which problems it needs to solve and in what order.
인터넷 검색 시대를 열며 구글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구글 검색 25년 만에 최대 변화입니다. 이메일과 문서, 캘린더, 사진첩 등에도 AI가 적용돼 문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서 스케줄을 짜주는 등 비서 역할도 수행합니다. 일각에선 AI 도입으로 구글 검색을 통한 외부 사이트 유입이 급감하면서 블로그 운영자 등 웹 창작자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분야별 업계 1위라는 게 있죠. 라면 하면 어디, 침대 하면 어디 떠오르는 기업이 있을 텐데요. 영원한 승자일 것 같던 1위 기업들이 2위에 자리를 내주는 일이 요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윤정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아빠 손을 잡고 농구 골대를 향해 뛰어도 보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오늘 여행 와서 기념으로 같이 셀카 찍었는데 인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참여해서 인화하게 되었습니다. 한 침대 회사가 운영 중인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꾸몄습니다. 침대가 있는 곳도 가족이 있는 곳이고 이런 공간도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니까 이미지 자체가 좀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업계 2위였던 이 업체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침대가 팔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난연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ESG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운 볶음면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식품업체도 시가총액면에서 1위 업체를 추월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매운 볶음면을 받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던 미국 소녀에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선물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And then when you open it, and there was like 1,000 of like boxes and were they happy tears? Yes, happy tears. 반면 한 치킨 업체는 섣부른 가격 인상으로 1위에서 3위로 추락했고 가구업계도 1위와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에 집값이 높은 지역을 넣는 꼼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름에 반포, 목동, DMC 등을 넣는 식인데 집값 상승을 노린 걸로 보이죠.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11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1,5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시공사가 서반포라는 단지명을 썼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쪽 반포 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반포란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초구 구반포역까지도 직선거리로 1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들은 씁쓸해합니다. 이름 짓는 거 자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동떨어진 동의 이름을 한다고 해서 반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지는 또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상업지구인 DMC 명칭은 서울 증산동, 고양시 덕은동과 향동동 아파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는 이름에 목동을 넣으려다 구청이 승인을 해주지 않자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했습니다. 모두 유명 지역을 아파트 단지명에 쓰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파트 지역명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구청과 조합 시공사에 아파트 단지명에 생소한 외래어를 삼가고 법정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1968년 북한 공작원의 침투 경로였던 북한산 우이령길은 이 40여 년간 통제됐다가 2009년부터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는 5,600평 규모의 경찰시설 부지도 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이전으로 병력도 철수하면서 빈 건물이 됐는데요. 국제 생태 탐방원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입니다. 10분 정도 오르면 빨간 벽돌의 2층 건물이 나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의무경찰대의 숙소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곳에 상주하던 병력도 지난해 5월 모두 철수했고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11,700제곱미터, 5,600평에 달하는 전투경찰대 수경시설 부지에 국제생태탐방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190억 원을 들여 천문대와 체육시설,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규모 상설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관리자나 승인 절차는 다 모두 마무리됐고 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산엔 지난해만 600만 명 넘는 탐방객이 찾았는데 특히 외국인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도 비어있는 수경시설이 탐방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캠핑 다니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게 되거나 아니면 또 체육공원 아니면 그냥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친 후 내후년 1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4편이 1,000만 관객에 도달하면서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3편 연속 1,000만 관객,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습니다. 4편을 모두 합한 관객 수도 4천만을 넘기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가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도시는 한국 영화 최초의 흥행 시리즈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4편은 2편과 3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객을 확보하면서 개봉 22일째인 오늘 오전 1,00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4편을 모두 합한 관객 수도 4천만을 넘겼습니다. 찍었다 하면 관객몰이에 성공하면서 신인 등용문의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1편의 진선규와 3편의 초롱이 고규필. 까불지 말고 이거 좀 빨리 타. 오케이, 스텝 한번 밟아. 어우. 전편에서 고르게 활약한 장이수, 박지환까지 모두 스타덤에 올랐고 니네 누군지 아니? 대표 악역 윤계상과 손석구는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중심에는 물론 대체불가 배우 마동석이 있었습니다. 힘세고 선한 형사 마석도는 한국 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으로 악인들을 처단하는 타격감이 희열을 느끼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소 모자라고 엉뚱한 면으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마동석은 이로써 주연장만 6편이 1,000만을 돌파하면서 송강호와 류승룡을 넘어 한국 최다 1,000만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4편 흥행 이면엔 스크린 독점이 만들어낸 1,000만 영화다. 이런 비판이 뒤따릅니다. 스크린 독점, 이대로 둬도 우리 영화 산업은 괜찮은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다인 기자, 범죄도시 4편의 영화관 점유율이 80% 가까이 됩니까? 네, 정확히는 개봉 첫 주에 그랬고요. 이후 점차 점유율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 개봉 첫 주말엔 상영 점유율이 81.7%에 달했습니다. 이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 10편 중 8편이 범죄도시 4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둘째 주엔 71.7%, 지난 주말엔 55.4%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영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유독 범죄도시 4편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1,000만 영화들도 이런 겁니까? 네, 역대 흥행 순위 1위인 명량의 경우 상영 점유율이 50%에 못 미쳤습니다. 이 스크린 독점 논란이 거셌던 2019년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점유율 79.4%, 겨울왕국2는 70.4%에 달했습니다. 올해 첫 1,000만 영화인 파묘는 점유율이 50%였습니다. 역대 1,000만 영화들과 비교해봐도 범죄도시 4편이 유독 이 점유율이 높긴 한데요. 그럼 많이 상영해서 흥행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짚어볼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 바로 좌석 판매율입니다. 범죄도시 4가 개봉한 4월 4주차 주말은 전체 영화관 좌석의 35.9%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개봉 전주인 3주차 주말은 좌석 판매율이 8.9%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10%대였습니다. 범죄도시 4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1, 2, 3 시리즈가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수요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초부터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개봉관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영화관들 입장에서도요. 반짝 개봉 영화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아닙니까?
네, 이 지난해 영화 관객 수는 2019년에 58%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영화 시장이 워낙 쪼그라들다 보니 영화관들이 소위 볼만한 영화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관객들은 특정 영화를 볼 때만 영화관을 찾게 되고 결국 영화 생태계를 망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콩 영화가 아시아는 꽉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홍콩 영화를 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장르에만, 특정 배우에만 몰아주기를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홍콩 영화는 뻔하다라는 생각을. 자, 그래서 스크린 상한제라는 걸 도입해서라도 영화를 좀 다양하게 상영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해외의 경우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스크린 8개 이상 소유한 극장은 영화 한 편의 상영 점유율을 30%로 제한합니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미국은 법 제도가 없지만 점유율이 30에서 40% 선으로 자율적으로 지켜집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상영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죠. 스크린 독점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대박 영화만 상영한다 그러면 제2의 봉준호, 제2의 기생충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김단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범죄 영화 같은 죄수 탈주극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무장괴한들이 총을 쏘며 호송 차량을 급습한 건데요. 탈주범은 마약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이 숨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죄수 호송 차량이 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온 순간 검은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호송차에 총을 난사하고 수감자를 빼낸 뒤 폭발물을 던집니다. 인근 버스에 탄 승객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루앙 지역에서 죄수를 이송하던 호송 차량이 괴한 4명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탈주한 죄수는 전과 13범인 30살 모하메드 암라로 마약 밀매 조직 우두머리로 알려졌습니다. Son casier judiciaire porte mention de 13 condamnations. La première intervenue en octobre 2009. Il était alors âgé de 15 ans. 무장 괴한들은 범행 뒤 차량 2대로 도주했고 이 중 한 대는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탈주 사건으로 교도관 2명이 숨졌는데 한 명은 아이 출산을 기다리던 34살 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쌍둥이 자녀를 둔 52살의 아빠였습니다. 프랑스 국회는 이들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Tout un pays choqué par cette attaque d'une violence inouïe, par la brutalité et par la lâcheté de ses auteurs. 마크롱 대통령도 애도를 표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남미 페루 수도 한복판에서는 화물차 절도 용의자와 경찰 사이에 광란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던 용의자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총에 맞아 붙잡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밤중 페루 도심. 대형 화물차가 경찰차를 피해 달리려다 다른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앞서가던 차량에 길이 막히면 고개하듯 차선을 넘나듭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합니다. 도주극을 멈추나 싶더니 경찰을 조롱하듯 다시 달아납니다. 가로등과 충돌한 끝에 겨우 멈춰선 차량. 경찰에 붙잡힌 33살 운전자는 평소 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화물운송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가 몰던 화물차가 운송 경로를 이탈하자 회사가 도난 신고를 하면서 아찔한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Esta es una modalidad de robo. Se ha hecho casi a través de 12 cámaras siguiendo todos los movimientos.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추격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안방에서 9연승 기세의 두산을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성범이 트럼포를 포함한 4타점으로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가볍게 밀어친 조수행. 두산이 먼저 득점을 올립니다. 이에 질세라 기아 나성범이 3회 투런포를 쏘아올립니다. 순식간에 역전. 어제 시즌 1호 홈런을 친 나성범이 이틀 연속 담장을 넘겼습니다. 나성범의 배트는 계속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4회 만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립니다. 하지만 최근 8경기에서 60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허경민이 담장까지 날려 통산 600타점을 올렸고 양의지도 안타로 추격합니다. 양의지는 7회에도 희생플라이 타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추격은 한 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영우의 쐐기 솔로포까지 더한 기아가 8대4로 승리했습니다. 나성범은 올 시즌 내내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지난주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율로 보전했지만 오늘 하루만 3안타 4타점을 쓸어 담으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두산의 연승은 9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통산 100승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기아가 선두 자리를 수성한 가운데 NC도 한화를 16대1로 제압하고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성력입니다.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햄릿의 독백, 죽느냐 사느냐는 침묵하느냐 행동하느냐는 고뇌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송 총장이 침묵하자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도 고개 숙이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는 청와대와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내 목부터 치라고 했습니다. 9달 동안 대선 자금을 수사해 측근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래도 노 대통령은 말했죠.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노고를 치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의 침묵으로 웅변을 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 교체는 시기부터 우연찮습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지 열하루 만입니다. 민정수석이 복원돼 임명된 지 엿새 만입니다. 내용은 더 공교롭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중앙지검장을 내보냈습니다. 후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참모, 대검부장 7명 중 6명도 드러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의 인사학살의 데자뷰입니다. 이 총장이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퇴서를 물리친 건 누굴 닮았겠습니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다짐도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 간부들을 쫓아냈던 당시의 2차 학살 같은 게 재현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순리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 철로 한쪽에 쌓아둔 침묵돌이 일자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열차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의 몫인 것 같지만 침묵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침묵은 침묵으로 말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 내달리라고 침묵으로 말합니다. 기만 나는 숭늉이 더 뜨겁습니다. 5월 15일 앵커 칼럼 오늘 7초의 침묵이었습니다.
5월 들어 연휴마다 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아침까지 최고 7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오전에 서쪽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쌀쌀했는데 내일 아침 기온이 반짝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상의 물결과 바람이 급격하게 강해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